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총선이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청년 소방관을, 한국당은 오늘 체육계 미투 주인공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꼭 들어가야만 하는 예산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정치,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당의 인재 영입 발표와 총선을 앞둔 초반 전략들 청래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2심이 있었는데요. 징역 23년 구형,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신신 법정클럽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의 자유민주 진영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습니다.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총선이 100일 남은 상황에서 보수 빅텐트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현주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요. 이란이 피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건데요. 트럼프의 말 듣고 옵니다. We're prepared. We're totally prepared. And likewise, we're prepared to attack if we have to.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1월 8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년 모두 또 수요일이어서 방송을 2주째 하지 못하고 3주째인데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라면서요? 네. 왜 그렇죠? 총선 90일을 앞두고 예. 진행자가 아니면 예.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만 출연하는 예. 그런 이익을 가만히 접겠다. 예. 네. 근데 방송 패널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방송에 하차합니까? 모든 방송에서 하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 선거운동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 같은데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어쨌든 꽤 오랜 기간 저희랑 함께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아쉬워하겠습니다. 네. I will be back. 네. 선거 끝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현안 얘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와 평화였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경제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보수 야당은 혹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두 가지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통계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평균 통계이고 그렇지만 또 안 좋아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또 아우성이 사실은 더 크게 부각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통계 차원에서는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예.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다음이 중요하죠.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주 외교라고 할까요? 미국만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고 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북한이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남한 당국자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남쪽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득될 게 없잖아요. 예.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로 본인들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두 번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과 북쪽이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뭐 상의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욕해서 북한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미 관계가 해결되면 남북 관계는 자연히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 평화 통일하자 하는 그 원칙에도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전쟁이라는 단어, 결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김현미 장관이 유임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을 총선에 출마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주저앉히면서 부동산 정책만 확실하게 좀 잡아라 하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시절에 어쨌든 종부세도 많이 부풀려진 게 또 있지만 어쨌든 예. 부동산 때문에 많이 정권이 어려웠다 예. 하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잡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정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나가시니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민주당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 여건이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에서 총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기사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뭐 북한이 그렇게 우리 정부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애먹이긴 않았겠죠. 예.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뭐 그 답방한다 이런 것은 상상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총선 전에 답방한다고 해서 그게 여권에 꼭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요.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역풍 분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움직여야지 예. 뭘 인위적으로 뭐 국민의 민심을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이끌어 보겠다 하는 것은 전체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거고 예. 지금같이 민주화된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죠. 예. 자, 미국하고 이란 얘기도 해보죠. 오늘 보복 공격을 또 이란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미 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하고 북미 대화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예. 어쨌든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세가 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그러면 무조건 미국이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라크 전쟁 때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려고 들어간다.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20년 지난 마당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됐다는 없었죠. 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란의 최고 군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그게 우리 미국인들을 좀 위협하려고 그랬다 하는 증거는 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예. 말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외교는 합리와 순리 이런 게 없고 그냥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저렇게 미국이 드론을 공격해서 이란의 혁명수비군 대장을 제거했다.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얘기할 때 리비아 모델 항상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리비아 핵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결국은 가다피를 뭐 암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 중에도 항상 그렇게 칼끝을 보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건 따로 이유가 있다고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속도 조절 또는 표정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신년사를 했을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북미 관계가 될 것 같고 예. 그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봤을 때 톤다운 하는 차원에서 신년사를 하면 또 안 할 수는 없고 강경 메시지를. 그래서 그냥 전원회의로 대체하지 않았나. 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도에도 당시 김일성 주석 때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북한도 상당히 체제 위협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전원회의를 하고 신년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2020년 상황이 30년 전 1990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도 같은 체제 위협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다가 북한 문제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북한의 세계 군사 전략이 바뀌긴 했어요. 한 곳만 때리지 않고 두 곳에 동시에 때린다. 그럴 때는 우방국에게 한 군데를 맡긴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시작전권도 그래서 한국이 가져라.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정치인 아닙니까?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대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란을 타격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국민들에게 애국심, 애국주의 이런 것을 은근히 좀 강요해서 현직 예. 대통령에 대한 비토 분위기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예.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했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 봄쯤에 북미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도 희망사항으로 작년 연말이 가기 전에 북미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피력을 했는데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이란을 때리고 북한과는 또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득표 전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북한이 응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봐야죠. 네. 그야 뭐. 예. 자, 민주당 청년 영입 인사들 한국당보다 어쨌든 앞서 나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한국당은 박찬주 이후로 영입 인사가 없었는데 오늘 한국당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그리고 체육계 미투 1호죠.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 이 양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입 인사를 발표하고 하는 모양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예. 이제 김은희 씨 경우에요. 이게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작가 보라고 갖고 왔는데요. 예. 기사 제목만 읽어보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한국당 반대로 무산되자 비판 여론 비등. 이런 거잖아요. 예.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상정 실패.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미투 뭐 예.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댓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진핑 밑에 들어가서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예. 싸우겠다는 거냐. 예.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댓글이 좀 있더군요. 앞으로 들어가서 바꾸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뭐 바꾸기 노력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 본인의 어쨌든 정체성과 칼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들어간 만큼 예. 가서 잘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물었던 질문은 결국은 이게 영입 인사 이렇게 특히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여주기 쇼로 흐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우려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적절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고요.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내에서 신망받고 있는 인사고 예. 또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60대고 그래서 저희는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는 정책 공약 발표한다고면서요? 네, 그런 예정입니다. 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김빼기가 되잖아요. 좀 기다려 보시죠. 예. 보수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통추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예. 황교안 대표가 나는 총선도 대선도 나가지 않겠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예. 그래서 나를 밟고 보수 재건, 보수 예. 통합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선언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통합 비대위 구성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국은 뭐 총선을 앞두고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것은 이제 사소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자기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쪽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나도 그럼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합은 쉽게 되는 예. 거죠. 근데 자기 밥그릇을 못 버리는 거죠. 기득권을 버려야 통합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수 정당에서 통추를 만들고 통합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진보정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한 70년 역사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통추가 뭐냐면 김원기 예. 고문, 노무현, 원혜영 이런 예.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통추를 했었죠. 예.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버리면서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걸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통합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민주당에서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일여 다야구도가 치러지면 선거 구도상은 낮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대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보수 야권 쪽이 대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2개, 3개로 나누어져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황교안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이야기했고 뭐 종로 빅매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이 총학생회장 하는 꼴이라고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콕 찍어서 짠 하고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 험지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종로 빅매치를 얘기하게 되고 예.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난 누구라도 좋고 황교안 대표도 내가 어떻게 피할 길 있겠냐. 한판 붙자 이렇게 예. 됐는데 본인은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종로를 나가면 그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거의 더블 수가로 지고 있고. 여론조사. 예. 예. 그리고 또 종로를 나가면 질 것 같고 안 나가자니 또 피해서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 고민이 돼버렸어요. 있다? 네. 예. 그랬을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하지 않았으면. 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어제 오늘 진행 중인데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해서 상권 분립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준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저는 좀 웃겼던 것이 뭐냐면 의전서열 얘기하면서 의전서열 2위가 5위로 간다. 그랬더니 민주당 어떤 의원이 황교안 대표는 의전서열 2위에서 7위로 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의전서열은 중요하지 않고 그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있는 예.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로서 제격이냐 자질이 있냐 잘할 사람이냐 이걸 놓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지역적이다? 의전서열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인데 표결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 쪽만 반대할 것 같은데요. 4+1 또 가동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네. 이제 예를 들면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은 호남 베이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남 베이스인데 예. 그걸 반대해놓고 총선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표결은 무난히 넉넉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3442님. 정청래 의원님,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난해 의원님의 명쾌한 평론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즐겨 듣고 또 제 수준에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해주셨는데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1년 넘게 함께해온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율에서도 선전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부족한 저의 정치 평론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지역위원장은 이미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후보 정청래 전 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신신 법정 클럽으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벌천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 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면 검찰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건데 그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10시 반까지 들어와라 논의하자 했더니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면 두 가지 프레임을 지금 검찰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이랑 같이 보면. 예.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뭐 이렇게 좀 인사를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일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짜는 것 같고. 다 정해놓고 나 부르는 거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냐. 예. 그다음에 하나는 또 보수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면해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것을 다 거부하고 안을 보내라. 그러면 의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보내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의견을 주겠다. 네. 근데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하자는 건 또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제 만났을 때도 35분간 만나면서 인사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좀 덕담만 나누고 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은 구두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직접 공문으로 문서로 보내라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 법무부의 인사 초안을 먼저 보내라 검찰이 얘기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인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법상 그 의견을 듣고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뭐 이제 보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협의가 되기 어려운 날카로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법무부 장관을 한편으로는 끌어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협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 추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그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실은 저는 이렇게 뭐 그 인사나 또는 이런 법무행정이 그러니까 법무부와 그 검찰 간의 법무행정이 공개적이고 또 서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관행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다 검찰 출신이라서 실은 모여 앉아가지고 대략 퍼센테이지를 놓고 요 몫은 민정수석이 몇 퍼센트, 뭐 검찰총장이 몇 퍼센트, 법무부 장관이 몇 퍼센트, 비서실장이 몇 퍼센트 이렇게 인사안을 검찰들끼리 모여서 딸딸딸딸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연속해서 지금 들어오면서 그러한 인사 관행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형식적인 부분을 해서 대면 협의를 하자는데 대면 협의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그러면 인사위원회 전에도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부. 그럼 인사위원회 끝나서 만나자 그랬는데도 거부. 그럼 문서로 달라는 거예요, 계속 문서로. 그럼 법무부는 결국은 어떻게 강행하는 겁니까, 인사를? 저는 이 절차가 몇 차례 진행되고 나면 법무부에서는 사실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충분히 대면 접촉 내지는 또 오늘 원래 11시에 그 진재선 그 검찰국장인가요? 검찰부장. 법무부 검찰부장이 안을 가지고 가려고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대면하고 나면 문서로도 주겠다 했으니까 이 대면으로 같이 만나서 상의하는 절차를 윤석열 총장이 계속 거부한다면 인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인사위원회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부결됐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인사위원회가 진행이 됐고 지금 뭐 새로운 검사장급의 인사에 대해서 뭐 면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부결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온 건가요? 네. 그 유혁 전 통영지청장과 관련해서 이분을 부적격하다 검사장으로 다시 그 임명하는 것은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개인에 대한 거니까. 그럼 인사위원회 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럼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됐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근데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들어오라 그런 것도 안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 라인, 윤석열 사단을 법무부에서 교체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윤석열 라인 이번에 검찰 인사 나오면 윤석열 라인은 무조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인사를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다 깔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 빼도 윤석열 라인은 교체됐다라고 언론에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맞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되는 거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듯하지만 실은 대통령 인사권에 어떤 방식으로는 개입하고 아니냐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만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좌천시키거나 하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니까 고발하겠다. 이런 문장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부 지휘부 중에 가장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한동훈 부장이나 뭐 박찬호 부장을 교체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히 핵심 라인을 완전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내부의 그런 반발이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협의의 양상 끝에서도 아주 과격한 인사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저는 좀 우리가 단순히 지금 대립구도로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라인에서 펼친 수사에 자기 책임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에 의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정무적 감각이 지금 검찰이 너무 뛰어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부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칼잡이일 뿐이다. 박근혜 수사 때도 나는 내 칼을 쓴 거고 지금도 내 칼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칼이 왜 특정인에 대해서만 칼을 휘두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추미애 장관이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묻고 있는지 얼마나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통 검사들이 4개월 붙어서 계속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장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재판부한테 질책을 듣고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왜 그쪽만 수사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뭐 나경원, 뭐 패스트트랙 수사 등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한쪽에만 그렇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큰 칼을 휘둘렀는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근데 뭐 어쨌든 인사 결론이 나면 이 검찰 간부들의 반발성 사표도 나오지 않을까. 이미 추미애 장관 임명될 때 벌써 몇 명이 사표 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8석이 공석인데요. 그 반발성 사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인사가 내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쯤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까지 했으니까. 네. 더 기다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네요. 검찰이 어떻게 구형했습니까? 네, 검찰은 그 1심에서보다 구형을 높이 했는데요. 종합해서 그러니까 삼성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 다 종합해서 23년 벌금 320억, 그 추징금은 163억 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예, 징역형과 벌금도 늘어났는데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요? 예, 선고 나오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컨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선고를 앞두고 좀 아프실 예정이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는 이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오늘 재판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거친 언사를 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 미국 다스 소송 대납 경위 과정을 설명할 때 뭐 이 전 대통령이 그때 욕설을 하는 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죠. 예. 최후 진술도 있었나요? 오늘 최후 진술 했더라고요. 조금 아까 했는데 근데 이제 최후 진술 내용 보니까 뭐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공치사였던 것 같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재판이다. 뭐 이런 최후 진술을 했더라고요. 자,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2심 구형이 23년에 320억 원 벌금형. 선고는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심에서 종합 15년이 선고가 났었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한 뭐 1심보다는
2년, 2년 정도는 늘어나지 많이 나올 않을까. 것이다. 예. 최소한.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전을 잘못 짜신 것 같아요. 여기 담당하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따뜻한 사법, 회복적 사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조건부 석방할 때도 자신과 대화해봐라. 뭐 이랬고 그래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사건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무슨 뭐 경제 자기 기업 개혁 계획을 내와라. 사법 감시기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내오라고 하니까 착착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정준영 판사가 자신과 대화해봐라. 이러면 반성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남탓만 계속하고 있고 그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 취했다는 게 다 뻔히 드러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의가 가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주영 부장판사의 따뜻한 사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여지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다스의 비자금을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리사욕이 전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또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이거를 지금 모두 부정을 하면서 어떻게 과연 조금이라도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전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중에 나올 거예요, 결과가? 2월 19일. 19일. 오후 2시 5분. 예. 선고됩니다.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해보죠. 대법원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임이 적법하다, 과도하다, 판결이 1심과 2심 갈렸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들어줬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감 김 씨가 2017년도에 광주에서 뭐 택시 타고 가다가 그 여성 택시 기사에게 이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예. 그리고 교감직 해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이 돼서 다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 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지난 7월에 나왔는데 사회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 여성이 피해자라는 점, 택시기사가 네, 예. 이런 점 그리고 성추행 때문에 뭐 정차한 것이 아니라 뭐 경찰을 도움을 받아서 이분을 하차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뭐 경찰서에 갔다는 점 그리고 뭐 성적 수치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해임이 과도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2심 글쎄요. 판결을 뒤집은 거죠. 2심 판결이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판사의 주관적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그 말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 말이 더 안 되죠. 그럼 뭐 사회 경험이 풍부하면 누가 자기 때리면은 사회 경험 풍부한 사람은 덜 아픕니까? 예. 마찬가지죠.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20대고 30대고 40대고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동일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냥 피해자와 합의했고 뭐 그게 차라리 낫지.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해임이 좀 과도했다고 판결한 거고 이상했다. 어쨌든 대법원은 1심 판결이 맞다고 했네요. 네. 예.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서는 그 성추행 한 번의 성추행으로도 기소유예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한 번의 성추행만으로도 바로 해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내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해임 처분은 사실상 내규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2심 판결하면서 술에 많이 취했다.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지금 신 변호사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조금 더 도덕성이 더 좋아지고 나아야 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생들에게 윤리라든지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런 과오가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예. 이게 뭐 2심 판결 아까 잠깐 또 신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고령인 여성이기 때문에 성추행 수치감이 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가 어떻게 판사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아니 나이 든 사람은 맞으면 덜 아픈가요? 덜 아프세요? 그 과거에 모 정당 국회의원이 기자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기자가 아니고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식당 아줌마는 성추행해도 된다는 건가요? 똑같은 논리예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판사들이 왜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정당한 판결을 내린 어떤 계기를 다시 주면서 이게 사실 7월 달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비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럴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사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해자는 침해했느냐, 침해 사실이 있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각종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 들었으니까 수치심이 덜할 거다. 아, 자기 부모님이라면 자기 누나라면 그런 얘기 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 2심 판결에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네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바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고. 자, 신신법정클럽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뉴스 정면수부가 다음 주부터 총선을 앞두고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신신법정클럽도 마지막 방송되겠습니다. 예. 이게 모든 지금 코너가 다 개편되고 패널도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도 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차례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저의 어설픈 발음과 이런 숫사슴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는 유튜브 구독자로서 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유진 변호사의 발음 문자로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님. 네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신신법정클럽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진행을 했고요. 또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하면서 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느닷없이 뒤늦은 나이에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 또 이렇게 저도 또한 유튜브 구독자로서 또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로서 또 열심히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예. 예, 우리 뉴스 정면승부 이동영의 방송 출연자 사관학교라고. 여기서 배출을 많이 하고 발굴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발굴을 하고 뜨면은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일로. 출연료가 너무 짜서. 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고향처럼 생각하고. 예. 두 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보수 야권이 불을 지핀 통합 이야기 해보죠.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 같습니다만 각자의 정치적 이해를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유승민 의원이 내건 사문칙 앞에서 제동이 걸린 듯하고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빅텐트는 세워질 수 있을지 보수 통합의 한 축인 이현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 준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 네네. 예. 자, 전진당 창당 준비 작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97세대, 그러니까 40대 중심의 세대 교체형 정당을 추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40대 또 30대도 인재 영입들을 했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창당 요건인 시도당 창당은 일단 완료가 될 걸로 보이고. 예. 중앙당 창당은 다음 주말 전후에 이루어지고. 다음 주말 전후에. 네. 그 40대를 주축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97세대라고 하는데요. 97세대요? 97. 97. 90년대 학번
70년대, 97세대. 그러니까 86세대하고 좀 대비되는 그런 명칭인데요. 그럼 저도 97세대네요.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X세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밑에 밀레니얼 세대는 더 하겠지만, 예. 우선 이제 정치라는 것은 또 뭐 20대가 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50대 밑에 40대 이하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을 중시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정치권이 좌우 양쪽이 다 공이 국가를 국가주의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 집단에 의해서 개인을 갖다 올가매고 그것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가게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어떤 스마트 시대에서는 많은 한계들을 느끼고 우리가 타다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예. 너무나 어떤 집단 논리에 의해서 사회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97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86세대까지 있었던 어떤 집단주의적인 행태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86세대가 갖고 있는 이 운동권적 기질들,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이번에 특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예. 많은 한계와 어떤 환멸을 느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는 계속 새로운 시대는 사실은 30, 40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대적 변화를 이루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386은 그 시대 사명이 다 했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가 좀 젊어져야 한다. 이거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각 정당들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예. 저희가 계속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자 창당을 하겠다. 변화 안 하면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독자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과 세대 교체, 이거를 약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합해졌을 때 이거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해서 신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 그 신당의 내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대적인 혁신과 세대 교체를 통해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유승민계와의 통합이 가장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을 부분일 텐데 통합 3원칙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그것조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내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범보수를 아우르는 모든 통합이 보수 빅텐트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은 물론 이제 새로운 보수당인가요?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냥 도로 새누리당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묻지마 통합 또는 도로 새누리당 통합이 아니고 이 통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게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 어떤 이 새로운 보수당하고의 통합에 너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뭔가 이런 계속 지루한 공방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3원칙과 관련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 그리고 무슨 개혁보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새 집을 짓는다는 저하고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개혁보수는 사실은 누가 누구한테 개혁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고 각자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누구는 개혁보수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식의 논법은 조금 이 조건으로 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 그래서 3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탄핵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탄핵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전진당은 사실은 탄핵하고 좀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탄핵 찬반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가 국민들한테 매우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찬반을 가지고 서로 막 탓을 하고 굉장히 볼성이 사납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네가 얘기를 해달라라는 얘기도 옳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정말 이런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들을 계속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어떤 성찰하는 태도가 양쪽이 다 있어야지 지금 이런 태도는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일 보수 빅텐트 통합이 불가능하면 선거 연대는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선거 연대라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겠죠, 예.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는 교통 정리가 쉽게 되는데 연대라는 것은 연대를 몇 번씩 해본 당사자들끼리는 괜찮은데 예. 사실 이렇게 보수 쪽은 연대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고 빨리 통합의 이 새로운 그릇에 빨리 이렇게 같이 다 합류를 하자.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특히 제가 볼 때 기존의 어떤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런 기성 정치 쪽의 분들은 특히 이제 다선 의원님들은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상황 아니냐. 예. 그런데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전진당도 당신들한테 아주 매서운 비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안 되면 일단 전진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먼저 합친다.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과 세대교체 그리고 통합신당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도 직접 만나보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통합신당으로 간다. 그리고 혁신과 세대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동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통합신당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진정성을 믿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을 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진정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싹 가면 함께 합류를 하면 가장 편한 길인데 어쩌면 이 판에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모든 일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고 의지들이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어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절박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당으로 가거나 통추위를 밖에 설치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얼마나 내려놓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당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비대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이렇게 성사가 되고 완성이 되고 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신당이 이 각 대표들이나 리더들이 책임 있게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이것을 놔버리면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권 3년 차에 접어드는데 보통 이쯤에 벌어지는 선거는 다 정권 심판론이 아니냐 이걸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심판원이 더 많단 말이죠. 이런 민심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권 중반의 총선은 보통 이제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은 권력 견제가 주 역할이라서 총선이 야당 평가에 어떤 장이 되는 건 굉장히 드문 그렇죠.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물론 이제 약간은 저는 여당 측에서 자꾸 유도하는 면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 이후의 선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찬반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준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개개인 성찰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런데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대대적인 어떤 진짜 성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언보수당하고 오가는 얘기들을 보면 저게 과연 성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런 태도가 예. 이런 이제 의문들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대대적인 혁신이 보수 측에서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야당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 심판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의 행태들, 특히 이제 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예. 이런 이중대적인 또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이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지 사실은 보수적 가치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아까 이제 성찰을 비롯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이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를 적당히 이렇게 현상 유지적으로 치러가지고는 이기기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혁신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지금 100일도 안 남았단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라는 게 원래 이제 이 한 2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들도 크게 선거에 관심이 없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구정 전후로부터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정당 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진중권 교수에게 상식적인 지식인다 이렇게 칭찬했었는데 네. 그게 정치 좀비 아니냐면서 독설로 돌아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보면 이제 사실은 저는 상식적인 얘기, 양심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분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거는 저하고 안 맞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좋은 좀 위안의 얘기를 말씀해 드린 건데, 어쩌면 이제 그동안에 보면, 그럼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달림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한 표현을 쓰신 것 같다. 어쨌든, 조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옳은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노선의 정당이 과연 있기나 있나. 정말 정치인들이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보다는 국가주의나 권위주의에 차 있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노선의 정당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갈등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그 길을 찾아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길을 찾고 또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끝으로 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572 하나님이 이 의원님 어느 지역구로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도 이제 창준위원장을 맡았고, 이 통합을 또 잘해서 정말 보수가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제 지역구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고요. 좀 죄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리시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또 좋아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대로 빨리 저도 지역구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뛰도록 예.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간다고 했던 이야기는 그게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거였던가요? 네, 제 고향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고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대도 하시고 예.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저도 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거기에 뭐 내가 나간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예, 조금 지금 상황은 그럴 만한 여유가 알겠습니다.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지역구 결정되면 다시 한번 네, 저희랑 연락하시죠. 예. 네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카디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것들이? 평일에는요, 이동경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살에 반발하면서 피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미사일 수십 발로 타격한 건데요. 미국도 강경 대응을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란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작전명을 순교자 솔레이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란이 작전명을 이렇게 했고 왜 거기를 공격한 건지 의도는 보이는데 미군 기지를 선택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타격인데요.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내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특히 이 그 내에 미군 기지가 한 5곳이 있는데 이 오늘 공격한 2곳, 그러니까 알 아사드랑 에르빌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즉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에 작년 말에 펜스 부통령이 이 2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미군의 존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라크 내에 있는 기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란이 미국이 반격할 경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네네. 미국이 반격할 경우에 공격하겠다란 말은 반대로 네.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의 반격이 없다면 우리도 더 이상 확전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반격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사일 공격을 보면서 굉장히 빨리 그리고 확전 의사가 없는 나름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온 시민들이 그리고 물론 전 세계가 이 이란의 이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 순뇌부들의 다음 스텝이 뭘지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란
수뇌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 뭔가가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우선 빨리 그리고 정밀하게 미군의 이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 여론도 있고 이란 내 여론은 보복해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어쩔 수 없긴 한데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나름 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이걸 받을 것인지 당장 미국이 대국민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요. 이제 관건은 미군의 인명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냐 그게 정말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모든 게 다 괜찮다 하지만 이 신속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제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 행동은 유엔 헌장에 기반한 굉장히 정상적인 자위권 발동이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것에 대한. 일부러 그래서 이 미사일 발사 시간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시간과 똑같이 1시 20분 새벽으로 맞췄고요. 또 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 공격 센터에 같이 방문을 해서 보는 앞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적인 제스처라. 그러니까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뭔가라도 해야 된다. 하지만 나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의 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미군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80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CNN 같은 경우 또 미국 방송 같은 경우에는 미군 사상자는 없다 이랬단 말이죠. 네네. 뭐가 진실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없는 쪽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이란에서 80명 미군 사상자가 있다. 라고 나온 것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이거든요. 거기서도 처음에는 80명 미군 사상자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80명 중에 미군 사상자는 한 20여 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홍보전을 벌였어요. 우리의 전력이 이렇게 높다. 그런데 이란의 다른 매체에서는 또다시 정정 보도를 보내면서 미군 사망자는 없다라고 이제 이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선 가장 분명한 것은 이란의 의도는 미군을 죽이지는 않는 거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망자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전은 잦아드는 모양새일 수도 있겠네요. 외교로서 충분히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를 희망해야죠. 그런데 이제 외교적으로 풀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빠르게 뭔가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 국내 청정 때문이었거든요. 국내 시민들이 다 이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란 외교부는 나름 온건하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 국내 여론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외교전을 쓰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역적으로 물리는 분위기라 이 외교전이 바로 발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의도 먼저 깨버리고 그리고 이란의 제2인자도 이렇게 제거하고 일방적으로 결국은 조금 있으면 있을 선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십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전혀 미국의 전체 이익, 즉 뭐 미국의 국격이라든지 미국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지극히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이 함몰돼서 내린 비합리적이고 이 편익 계산이 잘못된 뭐 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잘 작동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지금 반발 여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젊은이들은 반전 시위를 계속한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이 솔레이마니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좋은 사람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 개인이 외교 정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럼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려는 것을 미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피해가 지금 뭐 미국 내 언론 보도처럼 없다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도 늘 자기는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냥 이 이란에 체면을 세우고 출구 전략을 이렇게 표시한 거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확전은 없는 걸로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걸로. 어쨌든 이란에서는 자신들의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이런 가운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전문가와 연결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파병을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줬었거든요. 오늘 청와대는 일단 신중히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느 때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동의 이 갈등이 미국과 이란의 양국 갈등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즉, 이 이란의 이 죽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예멘에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엄청나게 조직 육성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폭사를 하니까 그 조직들이 어찌됐건 자신들한테 그렇게 이란의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 이 지원을 해줬던 솔레이마니에 대한 충성 경쟁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가만 안 있겠다 자신들도. 그러면 바로 미 우방국 동맹국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와 친한 사우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산유 왕정들 우리가 이 에너지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병사들을 그쪽에 파병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태라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이 만일 봉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중동이 불안정하니까 꽤 오래전부터 우리 에너지 수입원의 다각화, 다변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실제적으로 빨리 전환되기가 어려운 거라 아직까지도 우리 에너지 수입의 70%가 넘는 양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미국과 이란 사태에서 전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일 테고요. 네네.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쟁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던 중동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지켜봤을 때 지금 최악은 사실 뭐 이란이랑 별로 상관없는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거든요. 이란이랑 상관이 없는 수니파 극단 테러 조직들이 지금 바로할 움직임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이틀 후에 반미를 외치면서 케냐에 있는 알샤바브라고 시아파랑 상관없는 순니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데 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이들은 원하는 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거라 이런 혼란의 시기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찬스라서 놓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동은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대 이란의 프록시 조직들 그리고 이 정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까지 이제 바로 한다면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상황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라 그게 제가 볼 땐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최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제 유럽이 자신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란이 지금 뭐 핵합의 파기를 5단계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핵합의 장으로 들어오게 설득을 하고 이제 들어올 경우 이란이 원하는 거는 제재를 이제 리프팅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이 정말 이렇게 고강도 제재가 아닌 뭐 단계적인 철회라도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었고요. 이어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국제유가, 증시, 환율 다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월요일 날 요동쳤다가 한번 조금 해보겠다가 오늘 다시 요동쳤는데 네. 이게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진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7일 기준으로요. 0.42%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예. 장중에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오전에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 각각 전장보다 2.56% 떨어졌고요. 예. 토픽스도 2.3% 급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까지도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는데 종가는 오전장보다 조금은 나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다른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입니까? 평균 수준인데요. 일본이 제일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 증시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전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할 때도 특히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2% 이상 급락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1.6%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오전보다는 상황이 좀 진정된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오전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1.11%, 코스닥 지수는 오전 한때 4% 가까이 급락하는 듯 하였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3.39%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전보다는 장 마감할 때 약간 회복했다고 하면 내일이나 모레는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하루 이틀에 정리가 되지 않을 아주 어려운 이슈일 뿐만 아니라 8일 오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8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중동 지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또한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이란이 일단은 인명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일부 기지의 시설물을 향해서 공습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증파하고 있는 병력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다.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향후의 상황은 그래서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예. 자, 환율도 급등하고 국제유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이게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상당히 불리해지겠죠. 네, 좀 어렵죠.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경우 100% 수입해서 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들여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제를 해서 다시 파는 석유화학공업도 상당히 발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전반적인 생산 단가, 나아가서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코 좋을 게 없고요. 세계에서 이 남의 나라 원유 가장 많이 사다 쓰는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데 사다 쓰는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에도 어려워질 거고 중국이라는 세계의 지갑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정부에서 비축분을 푼다라고 합니다마는 그건 또 한계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강조하는 바는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해도 한동안 우리가 버틸 만한 총알이 든든하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2억 배럴 정도 이게 민간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축량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 정도면 단기 급등을 완충할 만한 정도는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 이러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뭐 피해가기 어려워요. 예. 환율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수출과 수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외환이 없어서 큰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환율도 올랐습니다. 환율이 어제 장에서는 잠깐 숨을 고르고 갔거든요. 예. 증시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다시 환율이 3원 오른 1169.5원에 마감을 했는데 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환율이라는 건 그 수입품을 가져올 때 우리가 치르게 되는 돈의 값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해서 쓰는 각종 원료의 단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석 달에서 반년 뒤에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소위 내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뭐 환율도 출렁이고 또 증시도 출렁이고 뭐 세계 다른 여러 바깥에 있는 조건으로 출렁일 때 네. 안전자산이라고 금을 또 많이 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금이 정말 안전자산입니까? 뭐 금 이외에 그러면 무엇에 돈을 묻어둘 것이냐 하면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금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자는 상당히 낮고 예. 그렇다고 증시를 믿을 수도 없고 현물 가격은 급등락하는데 금은 돈하고 똑같이 즉시 환급이 가능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13년 4월 이후에 약 7년 만이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한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그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최대 폭이 95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해협인데 예. 북쪽으로 이란이 있고요. 아래쪽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 인근을 보면 주요 산유국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 부근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어서 이란산 원유는 이미 안 들여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중동산 원유가 30% 이상 여길 지나가야만 수출이 가능하고요. 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발 원유의 70%가 이 백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봉쇄된다. 그러면 기름값은 100%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작년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에 못 미쳤는데 올해 GDP 성장률 2.4% 내걸었습니다만 이런 대외 악재들이 계속된다면은 목표 달성은 쉽진 않겠죠. 이게 단기간에 만약에 해소가 된다. 뭐 적어도 1, 2, 3분기 안에 정리가 된다 하면 나머지 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는 어렵게 우리가 2% 언저리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이 사안이 만약에 상반기를 넘겨버린다거나 아니면 중동의 여러 나라들하고 편을 먹고 미국과 대척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고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 감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알아눕죠.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 다음 주부터 YTN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 경제 코너를 맡을 예정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YTN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그 저녁마다 아마 격주로 뵙게 될 것 같고요. 예.
구미가 당기는 경제 뉴스로 저녁 시간마다 입맛을 좀 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숫자 같은 거 평상시에 다 외우고 다니세요? 아, 그럼요. 남의 돈 공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